나이 듦을 받아들이면서도 불필요한 인내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현명하게 지속한다. 이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바꿔 말하면 그만두기와 참기는 인생을 짧고 좁게 만드는 마이너스 주문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얼마 전에 와다 히데키의 80세의 벽 읽어드렸는데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으로 소개해드렸었죠. 80세의 벽은 세계 최고 장수국가 일본에서 2022년에 발간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아마존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올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행복한 장수법에 대한 기존의 상식과 편견을 깨뜨리는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년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요. 오늘은 80세의 벽 실천편입니다. 최고 권위의 노인정신의학 전문가가 알려주는 건강수명을 손쉽게 늘리는 최강의 노화 취급 설명서를 할 수 있는데요. 80세의 벽을 넘어 가장 행복한 20년을 만날 수 있는 생활 속 80가지 실천법이 담겨 있습니다. 전작이 노년과 노화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실천편은 노년의 식습관과 마음관리, 두뇌관리, 일상의 생활습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80가지의 실천법 모두 저자가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 치료하며 얻어낸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점, 또 대부분 어렵지 않은 것들이어서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나이 들어 혼자 살면 더 외로워 보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과 달리 혼자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와다 히데키의 80세의 벽 실천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노후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법. 왜 사람은 80세를 경계로 급격히 쇠약해질까? 이 질문은 내가 오랫동안 품어온 소박한 의문이자 노년 정신과 의사로서 고찰해야 할 주제이기도 했다. 물론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나는 80세라는 똑 떨어지는 숫자에 그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80세라는 일단락 짓기 좋은 나이에 무언가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0세가 되었으니 운전을 그만둔다, 팔순을 계기로 배우기를 그만둔다처럼 80세를 분기점으로 인생의 커다란 쉼표를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무언가를 그만두면 그만큼 밖에 나갈 기회가 줄어들고 머리와 몸을 덜 쓰게 되어 심신의 쇠약이 빨라진다. 즉, 무언가를 그만두는 행위가 건강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핵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만두지 않기이다. 물론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남은 능력을 활용하여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지속하려고 노력하면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참지 않기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참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내심 먹고 싶지만 건강에 나쁘니까 라며 참는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 라며 참는다. 나는 이러한 먹고 싶은 음식 참기와 하고 싶은 일 참기가 우리의 건강한 장수를 가로막는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는 참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건강을 위해 참는다는 발상이야말로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참기는 건강수명을 단축한다. 불필요한 인내는 NK세포의 활성도를 둔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해서 참기가 효과적인 경우도 물론 있다. 그렇지만 참기와 자신의 마음을 중시하기 중에 최종적으로 어느 쪽이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지는 의사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긍정적이고 유쾌하게 살아가기를 전작 80세의 벽에서부터 제안했던 것이다. 고령자도 인생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건강한 장수를 실현하는 80가지 힌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음식, 수면, 입욕, 집안일, 운동 등에 관한 실천적인 요령을 가득 담았다. 힌트의 개수는 80개이지만 각각의 힌트 속에 다수의 요령을 담았기에 총 힌트의 개수는 수백 개에 달한다. 물론 이 모두를 실천할 필요는 없다. 사람은 80세 전후가 되면 개인차가 커진다. 내 제안도 모든 고령자에게 해당하진 않는다. 이건 나에게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힌트가 있다면 한두 개라도 좋으니 참고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면서도 불필요한 인내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현명하게 지속한다. 이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바꿔 말하면 그만두기와 참기는 인생을 짧고 좁게 만드는 마이너스 주문이다. 이 책에는 이 마이너스 주문에 대항하는 지혜와 지식이 빼곡하다. 앞으로의 인생을 웃으면서 보낼 수 있도록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자로서 더없이 기쁠 것이다. 맛있게 충분히 먹는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름답게 장수했던 비결은 단백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몇몇 건강신조를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다고 전해진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여왕은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중시했는데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 반에 기상하여 8시 반경에는 식사를 했다고 한다. 운동은 말 애호가답게 승마를 매일 한두 시간씩 즐겼고 또 하루 30분 정도의 스트레칭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음식은 필요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했다고 한다. 단백질과 채소, 과일을 넉넉히 섭취하려고 신경을 썼고 회식이 없는 날의 점심에는 치킨이나 생선구이를 먹을 때가 많았다. 여왕의 건강 신조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이 바로 의식적인 단백질 섭취이다. 여왕이 만년에도 아름다운 자태와 예리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96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한 비결도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전작 80세의 벽에서 고령자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 첫 번째 이유도 바로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를 위해서이다. 다시 육식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같은 고기라 해도 종류나 부위에 따라서 단백질 함유량이 제각각이다. 그렇지만 고기에는 총 중량의 대략 15에서 23%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쌀밥이나 채소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나는 고령자에게 결핍되기 쉬운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를 위해 육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감사하게도 전작을 찾아주는 분들이 많았고 그와 더불어 육식에 관해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육식에도 소, 돼지, 닭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고기를 먹으면 될까요? 치아가 나빠서 고기를 먹기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어떤 종류의 고기를 얼마만큼 먹으면 될까요? 이러한 종류의 질문이었다. 그래서 이 책은 건강한 장수로 이어지는 고기 섭취법에 대해 한층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 먼저 고기 섭취가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식재료로서 고기가 지니는 최대의 장점은 풍부한 단백질 함유량이다. 단백질은 영어로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제1요소라는 뜻으로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이름 그대로 단백질은 인체에 제1로 필요한 영양소이다.
단백질은 내장, 근육, 피부 등 인체를 형성하는 주 성분이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내장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근육이 감소하고 피부결이 나빠진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 항체, 호르몬, 효소처럼 인체를 관장하는 주요 물질의 재료이다. 그래서 단백질이 결핍되어 면역 항체 등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지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령자는 폐렴이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사람보다 폐렴이 쉽게 중증화하는 이유 중 하나도 단백질 부족에 따른 면역력 저하 때문이다. 반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건강히 장수할 수 있다. 100세 이상 100명이 작성한 3일간의 식사 기록이라는 조사에 따르면 백수자, 100세를 넘긴 사람은 총 900식 중 809식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했다. 하루에 고기를 50g 더 먹는다. 물론 고기 이외의 식재료나 생선, 유제품 등에도 단백질은 포함되어 있다. 채소는 대체로 소량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푸콩처럼 100g당 11.7g이나 단백질을 함유하는 것도 있다. 푸콩은 밭의 고기라 불리는 대두의 미성숙한 열매이므로 이처럼 다량의 단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영양학에서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대략 남성 60g, 여성 50g이라고 보는데 이 수치는 고기 이외의 식재료를 함께 섭취해서 충족하면 된다. 그렇지만 여러 식재료 중에서도 특히 육식을 추천하는 이유는 육류가 다른 식품보다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뜻밖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콜레스테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다. 콜레스테롤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도 되는 듯한 부정적인 캠페인으로 인해 일본인의 머릿속에는 콜레스테롤 줄이기는 곧 건강이라는 잘못된 상식이 박혀버렸기 때문이다. 확실히 중년까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고령이 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라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의사들에게는 상식이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도쿄의 고가네이시에서 실시한 70세 이후의 생존율을 추적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은 그룹이 가장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다. 원래 콜레스테롤은 인체의 필수적인 물질이다. 그 필요성이나 유용성에 관해 열거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이지만 여기서는 그 중요한 역할에 대해 세 가지로 간추려서 짚어보려고 한다. 먼저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드는 주요 성분이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세포의 재생이 원활하지 못해 내장이나 근육, 피부 등 신체 각 부분에서 노화가 시작된다. 또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의 원료이기도 하다. 만약 남성에게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주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줄어들면서 육체적으로는 근육이 감소하고 정신적으로는 의욕이나 기력이 떨어진다. 물론 성기능도 쇠퇴한다. 더욱이 콜레스테롤은 뇌내에서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 심리가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에도 잘 걸린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육식을 추천하는 것이다. 99세까지 현역 작가였던 세토우치 자쿠초나 105세까지 현역 의사였던 히노하라 시게아키는 만년에도 스테이크를 즐겨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식사법은 좀처럼 따라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고기를 지금보다 50g 더 섭취하라고 권한다. 예를 들어 나는 유명 우동 체인점에 가면 솥우동이나 판우동이 아닌 고기 우동을 주문한다. 체인점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그릇에 25에서 27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또한 라면 가게에서는 탕면보다 차슈면을 선택할 때가 많고 슈퍼에서 샐러드를 살 때도 채소로만 이루어진 샐러드가 아니라 치킨이 들어간 샐러드를 구매한다. 탕면은 고기와 채소를 볶은 다음 국물을 넣고 끓여내는 면을 말하고 차슈면은 얇게 썬 삶은 돼지고기를 곁들인 라면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고기를 50g 더 먹는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위장의 8알이 아니라 9알을 채운다.
지금부터는 육류 이외의 음식 섭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얼마나 먹을까에 대해서이다. 사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필요로 하는 칼로리 양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필요한 에너지 양은 신체 활동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18에서 29세의 남성은 대략 2300에서 2650kcal가 필요한데 75세가 넘어도 1800에서 2100kcal는 필요하다. 후기 고령자라 해도 청년기의 80%에 육박하는 에너지양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고령 여성도 필수 칼로리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젊어서의 80% 정도라는 비율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고령자 중에는 검소한 식사를 으뜸으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고 고령자의 상당수는 필요한 칼로리 양을 섭취하지 않는다. 그 결과 저영양 상태에 빠져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노쇠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적지 않다. 고령이 되면 식욕이 자연스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위장의 파랄 상태를 유지하면 영양 부족 상태에 빠져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 분명 40, 50대까지는 영양 과다 섭취에 따른 생활습관병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고령이 되면 저영양 상태에 따른 노쇠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실제로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개요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저영양 상태를 보이는 사람은 남성이 12.4%, 여성이 20.7%에 이른다. 대상을 85세 이상으로 좁히면 무려 남성 17.2%, 여성 27.9%가 저영양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저영양 상태가 되었을 때 특히 우려되는 문제가 낙상사고이다.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이 감소하면 사소한 원인으로도 쉽게 넘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골절되면서 누워 지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따라서 나는 고령자에게는 위장의 파랄이 아니라 위장의 구할은 차도록 음식을 섭취하라고 권한다. 위장의 구할이란 폭음이나 폭식을 피하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양적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식사한다는 뜻이다. 대사증후군보다 저열량, 저영양을 주의한다. 위장의 구할이라고 하면 대사증후군이 걱정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통통한 편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 이는 세계의 여러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조금 통통한 사람이 가장 건강하다는 사실은 역학적으로 명백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29년간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BMI 25에서 29.9의 통통한 체형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BMI 18.5 미만인 마른 체형은 사망률이 2.5배나 높았다. 일본에서도 일찍이 미야기현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벌인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 마른 사람이 통통한 사람보다 6에서 8년이나 수명이 짧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참고로 체질량 지수 BMI는 체중을 키로 2번 나눈 수치로서 18.5에서 25 미만은 보통이고 25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살이 조금 쪘다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탄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해졌다, 장수할 수 있다며 기뻐해야 한다. 섣부른 식생활 재검토로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면 몸과 뇌, 마음의 노화는 틀림없이 빨라진다. 대체로 칼로리 양을 줄이면 그에 비례해서 단백질 섭취량도 줄기 때문에 근육량이 감소하고 노화가 급격히 진행된다. 원래 인간이 중년 이후에 살이 찌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그 주된 원인이다. 테스토스테론 등의 남성 호르몬에는 근육량을 늘려서 내장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복부에 다소 지방이 쌓이는데 이는 인체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고령이 되면 체중이 조금 늘었다고 다이어트나 절식을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고령자에게는 식사량을 줄여서 저영양 상태가 되는 쪽이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절반 버리는 용기를 갖는다. 이 항목에서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치고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과격한 제목을 붙이게 되었다.
담당 편집자가 선생님 괜찮을까요? 라고 물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없는 내 속마음이다. 나 역시 평소 고혈압 약을 먹고 있으며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약은 버리고 있다. 처음에는 정해진 치료 방침에 따라 혈압을 정상치라고 부르는 140까지 낮추려고 그에 상응하는 양의 약을 먹었지만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삶과 업무의 질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약의 양을 줄이고 혈압을 170 정도로 조절하고 있다. 고령자들은 나보다 더 많이 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에 갖가지 증상이 생기므로 각각의 진료과를 돌아다니며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먹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에 15종류의 약을 먹게 되기도 한다. 그렇게 많은 종류의 약을 먹게 되면 틀림없이 몸에 맞지 않은 약을 만나게 된다. 몸이 나른하거나 휘청거리는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서 건강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 본디 나를 포함하여 고령자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약을 많이 쓰지 않는다. 고령일수록 약 부작용이 잘 생긴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는 간이나 신장의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약 성분이 체내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그만큼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다. 바로 약물 위험이다. 게다가 약을 먹고 혈압이나 혈당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다고 해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장수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다약제 복용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도 거의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전부 먹을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적어도 먹고 나서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지는 약은 버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힘들어하면서까지 약을 먹으면 면역력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만큼 감염증이나 암에 걸리기도 쉽다. 나 역시 모든 약은 먹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약은 적은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각종 검사의 정상치에 집착하여 무리해서 복용할 만큼의 장점은 없다. 약은 검사 수치를 낮추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활동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먹는 것이다. 부작용을 느낄 때는 의사가 준 약을 절반 정도만 먹고 상태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원래 약이라는 한자는 초두머리에 편안할 낙자를 쓴다. 각종 약을 대할 때에는 편안해지면 먹고 불편해지면 먹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임하기를 권한다. 단 음식을 먹고 나면 바로 차나 물을 마신다. 치아와 건강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실제로 10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앞니로 고기를 자를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60%나 된다. 그리고 59%의 사람들이 어금니로 고기를 씹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치아가 나빠지면 고기, 채소, 해조류처럼 몸에 좋지만 치아가 나쁘면 먹기 힘든 음식의 섭취량이 10에서 15%나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있다. 이러면 당연히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진다. 여기서 거듭 강조하고 싶은 점은 나이가 들면 충치가 생기기 쉽다는 사실이다. 충치는 치태 속에 있는 세균이 당을 재료로 산을 만들면서 발생한다. 고령이 되면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에나멜 질로 덮이지 않은 치근의 노출 부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산이 침범하면서 충치가 증가한다. 고령자가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단 음식을 먹은 후에 바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다. 먹고 나서 바로 이를 닦는 방법이 제일이지만 적어도 물이나 차로 당분을 씻어내어 산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자. 특히 캐러멜처럼 치아에 잘 들러붙고 당분이 남기 쉬운 음식은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칫솔 고르기이다. 고령자는 치아의 에너멜 질이 감소한 상태이므로 되도록 부드러운 칫솔물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부드럽고 가볍게 닦아야 한다.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젊었을 때처럼 박박 문지르면 치아와 잇몸이 한층 더 많이 깎인다. 또한 고령자에게는 헤드가 작은 칫솔이 적합하다. 입을 크게 벌리기 힘들어서 헤드가 크면 치아 뒤쪽까지 닦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손힘이 없는 사람은 손잡이가 굵은 칫솔을 선택하면 힘있게 쥘 수 있다. 치아 상태에 맞는 칫솔을 고르고 부드럽고 꼼꼼히 닦는 과정을 통해 오래도록 고기나 단무지, 마른 오징어 등을 자기 치아로 씹을 수 있도록 하자. 아울러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하여 치태의 재료를 남기지 않는 일도 중요하다. 귀가 어두워졌다고 생각되면 먼저 무료 보청기를 시험해 본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청력이 떨어지는데 그 주된 원인은 귀 속의 유모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유모세포는 소리를 감지하는 털 모양의 돌기를 말한다. 유모세포가 감소하면 특히 주파수가 높은 소리, 예를 들어 인터폰 소리나 전자레인지 소리 같은 기계음을 잘 듣지 못한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높은 목소리나 높은 주파수로 구성된 사, 시, 스, 세, 소와 같은 사행과 다, 치, 스, 태, 토와 같은 타행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사이토를 이토로 잘못 알아듣기도 한다. 청력 저하는 인지장애 발병의 큰 원인이 된다. 듣는다란 고막으로 들어온 소리가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뇌는 그 자극을 통해 활성화하는데 난청으로 뇌가 받아들이는 전기신호가 부족해지면서 인지능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 귀가 어두워지면 어차피 들리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가 귀찮아지고 그 결과 소통의 기회가 줄어든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도 인지장애를 가속하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가 심해져 이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난청에 따른 스트레스가 뇌와 몸에 악영향을 끼쳐서 이명을 일으킨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요즘 귀가 어두워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조기에 보청기 착용을 시도해보기를 권한다. 무슨 일이든 해봐야 아는 법이다. 체험만 하면 비용도 그다지 들지 않는다.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청기 전문점이 많이 있으므로 그런 기회를 이용해 보아도 좋다. 또한 보청기를 대여해 주는 곳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보청기 비용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곳도 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큰 돈을 들이지 말고 자신에게 어떤 보청기가 적합한지 시험해 보기를 바란다. 처음 돋보기를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온종일 착용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로 시작하여 생활의 질이 향상되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뇌와 마음의 자유를 허락한다. 일주일에 2번 루틴을 바꾸어 본다. 의사들 사이에는 개업인은 인지장애가 되지 않지만 대학의사는 인지장애가 되기 쉽다라는 말이 있다. 개업인은 1년 365일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지만 대학의사는 업무가 루틴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뇌 중에서도 특히 전두엽은 예상 밖의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생활이 지속되면 깊은 잠에 빠져든다. 고령이 되면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기 쉬우므로 뇌를 깨우기 위해 의식적으로 삶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 목표는 일주일에 2번 평소와 다른 일을 하기이다. 환자에게 이렇게 권했다가 선생님 말씀 중에 이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다. 확실히 고령이 되면 과거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평소와 다른 아주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다. 그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자극을 받는다. 예를 들어 고령이 되면 슈퍼에 갈 때마다 같은 물건을 산다. 기호가 고착되면서 식빵은 이것, 아이스크림은 저것처럼 매번 동일한 제품을 바구니에 담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 대학 의사와 마찬가지로 루틴화가 되어 뇌를 자극할 수 없다. 모처럼 장을 보러 나갔으니 갈 때마다 다른 상품을 구매해보면 어떨까?
빵은 평소에 먹던 멜론빵 대신 다른 빵을 골라보고 사탕도 늘 먹던 감로사탕이 아니라 다른 맛을 시도해본다. 이는 물론 식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화장지의 종류를 바꾸어도 되고 안약회사를 바꾸어도 된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변화를 주면 된다. 물론 바꿔서 실패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시행착오가 뇌의 나태를 방지한다. 운이 좋으면 이 맛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 느낌표가 붙은 발견이 뇌에 큰 자극이 된다. 3줄에서 5줄 일기를 손으로 쓴다. 일기를 쓰는 습관은 뇌와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일기를 쓰려면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무엇을 먹고 어떤 맛을 느꼈는지 등을 생각해내는 과정은 훌륭한 상기 훈련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 일기에 쓸 이야기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쓸 일이 없는 하루야말로 일기를 쓰고 뇌를 단련할 기회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하루에서 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발견하는 과정은 고도의 두뇌 체조가 된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에도 분명 여러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온종일 집에서 TV만 본 날도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에 대해 3줄에서 5줄 정도 소감을 쓰면 된다. 일기 쓰기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일기를 쓰면 호흡이 안정되면서 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에서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로 전환된다. 따라서 자율신경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일기를 쓰면 감정 상태가 좋아진다. 일기란 자기 자신과의 대화다 라는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글자로 옮기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게 된다. 이 과정이 감정 상태를 안정시킨다. 그리고 일기는 컴퓨터로 치기보다 일기장에 손으로 쓰기를 권한다. 펜으로 글을 쓰는 과정은 키보드를 두드릴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한 수작업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손을 쓰는 과정이 복잡할수록 뇌에 자극이 된다.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 혼자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인지장애가 생길 위험도 적다. 그 이유는 몸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혼자 살면 직접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와 빨래도 해야 한다. 또한 집에 말할 사람이 없어서 외출할 기회가 늘어난다. 이 역시 몸을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요컨대 혼자 사는 사람이 장수하는 이유는 몸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령자가 몸을 움직이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정리해보자. 1. 면역력 상승 효과. 몸을 움직여 근육을 사용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혈류가 개선된다. 그 결과 그 혈류를 타고 면역세포의 기능이 향상된다. 2. 인지장애 예방 효과.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보폭이 좁아진다. 이것이 인지 기능의 저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3. 골다공증 예방 효과.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뼈에 부하를 가해서 자극을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몸을 움직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4. 낙상 예방 효과. 평소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유지되어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5. 수면의 질 향상 효과. 낮에 많이 움직이면 밤에 잠이 잘 온다. 그러면 피로가 풀리고 다양한 생활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다. 좋은 신발을 산다는 말은 좋은 발을 산다는 뜻이다. 고령자에게 걷기 편한 신발은 젊을 때보다 더 중요하다. 좋은 신발을 찾는 일은 좋은 발을 찾는 일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좋은 신발, 걷기 편하고 안전한 신발을 구입하는 요령을 몇 가지 소개하려 한다.
먼저 신발 끝이 조금 올라간 신발을 추천한다. 발이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걷기에도 편하기 때문이다. 특히 발을 잘 들어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실내용 신발도 발끝이 올라온 케어 슈즈를 이용하기를 권한다. 실내용 슬리퍼는 벗겨지기 쉽고 또 잘 걸리기 때문에 고령자가 신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하체가 약해진 사람은 실내화도 슬리퍼 타입이 아니라 뒤축이 있는 신발을 신어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또한 실외화든 실내화든 신발 입구가 넓어서 발을 넣기 쉬운 타입을 선택해야 한다. 지퍼가 달려서 신고 벗기 쉬운 신발도 추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골라야 한다. 70세가 넘으면 설령 손자의 결혼식이라고 해도 바닥이 반들반들한 가죽 신발은 신지 말아야 한다. 와다 히데키의 80세의 벽 실천편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건강수명을 늘리고 노후를 좁고 짧게 만드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깨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